나는 그날 검은 넥타이를 메고도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늘 갑작스럽다지만 아내의 마지막 숨은 내 평생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국화꽃 냄새가 내 코끝이 아니라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어르신, 힘내세요. 그래도 자식들이 있으니.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딸은 와 있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검은 상복이 유난히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그 옆에 있어야 할 사람, 사위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사위는 왜 안 오냐? 내가 묻자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아빠 요즘 일이 좀 바빠서.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장모의 장례식이다. 자기 아내의 어머니 장례식이다. 바빠서 못 온다는 말이 사람 입에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날 처음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빈소에는 딸과 나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만 남았다. 딸은 내 눈을 피하며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나는 알았다.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지. 그때였다.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균열이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 아내의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그 대신 속으로만 되뇌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다. 그 선을 넘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다. 며칠 뒤였다. 사위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다. 나는 전화를 받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하려나.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내 평생 잊지 못할 그 한 문장이었다. 아버님, 제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쥔 손에 힘만 들어갔다. 장모의 장례식에는 그렇게 바쁘다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병원비 얘기는 조심도 없이 꺼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전화를 끊고도 한참 동안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수화기에서는 이미 통화 종료음이 몇 번이나 울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한 문장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버거워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장모의 장례식에는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사위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집으로 왔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날은 가방만 내려놓고 말없이 앉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내 남편한테 전화 왔다. 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봤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아빠, 딸은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작게 말했다. 아버님 병원비 때문에 좀 힘들대.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당장 화를 내지 않았다. 그 대신 차분하게 물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어떠냐?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도와주자고.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눌러 다시 물었다. 내 엄마 장례식에 오지도 않은 사람이 지금 와서 돈을 달라는데 그걸 도와주자고.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사위의 전화는 점점 잦아졌다. 처음엔 조금만요. 그 다음엔 이번 달만요. 나중엔 금액을 정확히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님,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와서요. 아버님, 카드 한도가 다 찼습니다. 아버님, 아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내, 내 딸을 말하는 걸까? 나는 그 말이 참 웃기면서도 슬펐다. 나는 한 번도 사위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의 병원비는 내 노후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우연히 딸 집에 들렀다. 거실 한가운데 새 가구가 들어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고급 전자제품 상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 집은 정말 누구의 집인가? 그날 밤 혼자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나는 처음으로 아내의 유언을 떠올렸다. 여보, 당신은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요. 그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알려준다. 그리고 그 시간은 되게 늦게 온다. 딸 집을 다녀온 뒤부터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새 가구, 새 전자제품,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여유 있어 보이던 딸의 얼굴, 병원비가 없다고 하던 사위의 말과 도무지 맞지 않았다. 며칠 뒤 동네에서 우연히 사위를 아는 사람을 만났다. 아는 척을 먼저 한 쪽은 그 사람이었다. 어르신, 사위분 잘 지내시죠? 나는 그 말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췄다. 잘 지내긴 합니다만 그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분 예전에 사업하다가 좀 크게 말아먹지 않으셨어요? 내 귀가 순간 뜨거워졌다. 사업이요? 네. 보증도 잘못 서고 빚도 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 장인어른 도움 많이 받았다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더 묻지 못했다. 아니, 묻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내와 함께 살던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비 오는 날에도 공사 현장에 나가 벽돌을 나르며 한 푼 두 푼 모아 산 집이다. 그 집을 나는 딸에게 맡겨두었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사위에게는 그저 쓸 수 있는 자산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건 내가 잘 챙겨야 해 라고 했던 그 서류였다. 종이에 적힌 이름을 다시 확인하며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명의는 아직 내 이름이었다. 그 사실에 잠시 안도했지만 곧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다. 그럼 왜 이렇게 당당할까? 다음 날 사위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전보다 더 당연했다. 아버님, 이번 주 안으로 좀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 뭘 정리하라는 거냐? 내 목소리는 내가 들어도 차가웠다.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집을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죠.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다. 아내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람이 이제는 내 집 이야기를 입에 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딸을 불렀다. 너 솔직히 말해라. 딸은 내 눈을 피하지 못했다. 사위 빚 얼마나 되냐? 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생각보다 많아. 그 말 속에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다. 이건 도와주는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문제라는 걸. 나는 그날 밤 딸이 돌아간 뒤에도 한참 동안 불을 끄지 못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병원비, 그 한 단어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붙어 있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사위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혼자 찾아갔다. 딸에게도 사위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일은 직접 봐야 정리가 되는 법이니까. 병원 복도는 생각보다 한산했다.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호 환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보호자분이세요? 병원비는 이미 대부분 정리되셨어요. 내 귀가 순간 멍해졌다. 정리됐다고요? 네. 본인 부담금도 크지 않으시고요. 추가 치료도 예정은 없습니다. 그 말은 아주 담담했지만 내 가슴에는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병실 문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지는 않았다. 열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아버렸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비 정말 급한 거 맞냐? 잠시의 침묵.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아버님, 그게 앞으로를 대비해서. 앞으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다. 앞으로 대비하려면 장모 장례식엔 왔어야지. 그 말을 하자 사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딸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다. 아빠, 나도 이제 너무 힘들어. 나는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힘든 게 돈 때문이냐, 사람 때문이냐? 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 대답이었다. 나는 그날 결심했다. 이 집은 도움의 도구가 아니라 선이라는 걸. 선을 넘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걸. 다음 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중개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급하게 파시는 건가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아주.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말이 맞았어. 착하기만 해선 안 되더라. 사진 속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덜 외로웠다.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빨리 딸과 사위에게 전해졌다. 세상엔 비밀이라는 게
참 오래가지 않는다. 그날 저녁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거칠었다. 딸과 사위가 함께 들어왔다. 사위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딸은 말없이 내 눈치를 봤다. 아버님, 집을 내놓으셨다면서요?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 그 짧은 대답에 사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걸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결정하십니까? 그 말에 나는 한 박자 늦게 대답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사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딸이 급히 끼어들었다. 아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불안해서 그래. 나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불안한 건 너희가 아니라 나였다. 장모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사위가 이제 와서 내 집 이야기를 하는 게 사위는 입술을 깨물더니 말을 바꿨다. 아버님, 저도 체면이 있습니다. 체면.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내려앉았다. 체면은 지킬 때 지키는 거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사위가 더 당황하는 것 같았다. 난 누군가의 장례식도 외면하는 체면은 모른다. 그 말에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지 말자는 말은 내 남편한테 했어야지. 그날 밤 딸과 사위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며칠 뒤 사위에게 문자가 왔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동산 중개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조건 상관없습니다. 빨리 진행해 주세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어. 집이 팔린다는 소문은 이번에는 정말로 빠르게 퍼졌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르신,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여보, 이 집은 우리 마지막 집이야. 계약 날짜가 잡히자 딸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사위가 아니라 딸이었다. 아빠,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도망치듯 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페에서 만난 딸은 예전과 달리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눈 밑엔 그늘이 짙었다. 아빠, 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집 팔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그 질문에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딸의 손을 한번 바라봤다. 너희가 이 집에 살 권리는 없다. 말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동안 난 빌려준 거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빠, 가족이잖아. 그 말에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족은 서로를 소모하지 않는다. 가족은 장례식에 오지 않는 이유를 돈으로 덮지 않는다. 그때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나에게 말했다. 아빠, 이혼 얘기까지 나왔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리 단단해지려 해도 딸이라는 존재는 늘 약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지금 물러나면 딸은 구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빠져들 거라는 걸. 이혼이든 뭐든 그건 너희 문제다. 딸의 눈이 커졌다. 아빠는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다만 내가 무너질 때 설 곳은 남겨줄 수 있다. 딸은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말 우릴 다 내보낼 거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누군가는 살아남는다. 그 말이 딸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카페를 나서며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여보, 딸이라고 해서 다 지켜줘야 하는 건 아니야. 계약 당일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빛이 이상하게도 차갑게 느껴졌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이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텐데 부동산 사무실에는 이미 구매자와 중개인이 와 있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내 심장이 잠시 빨라졌다. 나는 펜을 잡은 손을 잠깐 내려놓고 숨을 고르았다. 그때 문이 열렸다. 딸과 사위였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알고 온 눈치였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사위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급했다. 나는 계약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이미 결정된 일이다. 딸은 내 앞에 서서 울먹였다. 아빠, 이 집 없어지면 우리 정말 끝이야. 나는 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다. 이 집에 기대고 살면 그게 끝이다. 사위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다. 장인어른 너무하십니다. 그 소리에 사무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소리치지 마라. 이 집은 내 인생의 담보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딸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다. 부동산을 나오며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 집에서 정리할 시간 한 달 준다. 그 이상은 없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 짐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아내 사진, 몇 벌의 옷, 오래된 시계 하나. 짐을 싸며 나는 생각했다. 집을 잃는 게 아니라 속박을 내려놓는 거다.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빠, 그래도 고마워. 짧은 문장이었다.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이사날 아침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큰 소리도 다툼도 없었다. 그게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딸과 사위는 말없이 짐을 옮겼다. 사위는 끝까지 내 눈을 보지 않았다. 딸은 몇 번이나 나를 힐끗 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트럭에
마지막 짐이 실리고 문을 닫는 순간 딸이 말했다. 아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몸 상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자 집 앞이 텅 비었다.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집은 이미 내 것이 아니었다. 비어 있었고 낯설었다. 나는 방 하나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앉았다. 아내가 쓰던 작은 쿠션이 손에 잡혔다. 여보,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 한켠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을 켜지 않고 잠들었다. 어둠이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며칠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지금은 말보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작은 상자에 넣어 짐 위에 올려두었다. 곧 이 집도 떠나야 했다. 삶은 늘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잠시 내가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TV 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전화벨 소리도. 커피를 끓였다. 두 잔이 아니라 한 잔만.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다. 하루가 길어졌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그 속에서 처음으로 내 속도를 찾았다. 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문자였다. 아빠, 나 혼자 살고 있어. 나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짧게 답했다. 그래, 몸부터 챙겨라. 그게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방식이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저녁이 되자 아내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살려두는 거더라.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은 조용해졌다. 노년의 시간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정리된 시간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집을 떠나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이 집은 내 인생의 절반을 품고 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손을 떠났다. 새로 옮긴 작은 집은 조용했고 햇빛이 잘 들었다. 방 하나, 부엌 하나면 충분했다. 삶도 그 정도면 괜찮았다. 짐을 정리하다가 아내의 유품 상자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아내의 글씨였다. 딸은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 수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문장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며칠 뒤 딸이 찾아왔다. 혼자였다. 사위는 오지 않았다. 그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딸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빠, 미안해. 나는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미안함은 앞으로 잘 사는 걸로 갚아라. 나는 내 뒤를 살아줄 수 없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게 어른이 되는 순간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딸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차를 마셨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버리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기대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찾았다. 아내의 사진을 침대 옆에 두고 불을 끄며 속으로 말했다. 여보, 이제는 괜찮아. 노년의 지혜는 참을 줄 아는 게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데서 나온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내주면 사랑이 아니라 소모가 된다. 지켜야 할 선을 지켜냈을 때 비로소 남은 인생이 숨을 쉰다.